오늘은 수잔 손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특히 여성 작가들의 책을 읽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잔 손택입니다. 미국 최고의 에세이스트자, 평론가, 소설가, 영화도 만들었었고요. 1933년 1월 뉴욕 출생입니다. 2004년 12월에 골수병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잔 손택이라는 작가가 궁금해진 저는 도서관에 가서 수잔 손택의 책들을 모두 골라왔습니다. 다시 태어나다와 의식은 육체의 굴레에 묶여, 이 두 권은 1947년부터 1980년까지 그녀의 일기를 모아서 출간한 것인데요. 그녀의 아들인 데이비드 리프가 편집과 출판을 총괄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리프는 책의 첫머리로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자유, 즉 정직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다른 점은 지성이라고 선포한 어린 수잔 손택의 당돌한 자기 선언을 실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고통이 되는 이야기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도 모르기를 바라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한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로서 그가 이 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청년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세상과 자아를 대상으로 똑같은 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잔 손택은 오로지 정직을 작가적 양심으로 삼았고 철저히 진실만을 사랑했습니다. 리프에게 있어 이 일기의 출판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평생 진실에 투진한 작가로서의 손택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독자로서 우리 역시 치욕과 노출의 통증을 넘어 삶을 날 것으로 공유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의무를 다한 수잔 손택의 용기와 정면으로 대면하고 사유해야 하지 않을까. 옴기니 김선영의 말을 빌어 이 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도대체 남의 일기에서 무엇을 발췌하고 무엇을 남겨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읽다 보니 역시 남기고 싶은 글귀는 눈에 띄네요. 1957년 1월 6일, 입은 설사병, 타자기는 변비에 걸렸다. 형편없어도 상관없다.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쓰는 것뿐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변명. 2월 14일, 결혼 생활을 하며 내 개성은 일정 부분 사라졌다. 처음에는 그 상실이 유쾌하고 쉬웠다. 이제는 그 상실이 아프고 쉽게 불만을 느끼는 내 기질을 새로 맹렬하게 자극한다. 57년 9월 마지막 주 정도, 이탈리아 휴가 중. 플로렌스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미칠 듯이 비현실적이다. 현대 도시들의 아름다움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힘, 잔혹성, 비인간성, 거대함, 그리고 뉴욕이나 런던에서처럼 아름다운 과거의 건축적 자취와 대비되어 생겨나는 다양성에서 온다. 그러나 이곳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 플로렌스는 완전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박물관 도시다. 현재는 존재하지만 이 도시의 위험과 밀도, 미적 균질성이 너무도 대단해서 현대적 요소들은 충돌을 일으키지도 모든 걸 망치지도 않는다. 이 도시는 전쟁 중에는 폭격을 면했지만 많은 오래된 가옥과 건물들, 그 유명한 백효 다리를 제외한 모든 옛 다리들이 1944년 독일군이 퇴각할 당시 폭격당하고 말았다. 새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전형적인 플로렌스 집들, 붉은 타일 지붕, 3, 4층 높이, 흰색 또는 갈색 회 반죽벽, 활짝 열리는 덧문이 달린 높은 창문은 보존되고 있으며 도시 전체에 걸쳐 존중받고 있다. 날씨는 완벽하다. 항상 면 원피스나 와이셔츠 바람으로 돌아다녀도 될 정도로 따뜻하지만 결코 뜨겁지는 않다. 내 방에는 높이가 약 2m나 되는 멋진 창문이 있다.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덧문을 활짝 열어뒀고 오늘 밤에도 열어둘 작정이다. 이런 글을 읽고 나면 또 플로렌스가 저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시처럼 아름다운 단 한 줄의 문구. 하늘의 노란 얼룩, 달, 밤에 찍힌 노란 지문. 12월 31일, 일기를 쓰는 것.
나는 나 자신을 창조한다. 일기는 자아에 대한 나의 이해를 담는 매체다. 일기는 나를 감정적이고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제시한다. 따라서 그것은 그저 매일의 사실적인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한다. 1958년 1월 2일. 나는 전쟁 같은 결혼 생활로 겁에 질리고 마비되어 버렸다. 이러한 전투는 치명적이고 사람을 말려 죽이며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연인들의 투쟁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안티테제다. 연인들은 칼과 말대꾸로 싸우지만 남편과 아내는 독이 든 마시멜로와 수면제 알약, 젖은 담요로 싸운다. 1월 4일. 파리에 대해서. 도시, 미국으로서의 도시. 다른 것들보다 이 점이 내 마음을 끈다. 도시는 수직이다. 시골은 수평. 나는 도시에 나 자신을 놓는다. 도시의 예술, 표지판, 광고, 건물들, 제복들, 관여한이 없는 장관들. 도시는 계절이 무의미하고 또 중요하지도 않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자동 냉난방, 중앙난방, 택시 등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도시에는 계절이 없지만 전원보다 낮과 밤의 구분이 훨씬 더 뚜렷하다. 도시는 인공 조명과 더불어 술집, 레스토랑, 파티 등의 인공적 사교장을 통해 밤을 극복하고 밤을 활용한다. 시골에서는 아직 밤이 활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간이다. 2월 19일. H가 어제 샘 울펀스타인의 어마어마한 장서 얘기를 하던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다. 책을 그런 식으로 수집하는 건 마치 같이 자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2월 25일. 방어는 상대방의 공격을 유발하고 또 도발한다. 기억하라. X가 비굴한 사랑의 눈길로 Y를 바라본다. 그러면 Y는 자책감이 고조되다 못해 짜증을 내고 억울한 심정이 되어 급기야 화를 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Y는 X에게 잔인하게 구는 것이다. 가학성, 저기는 사랑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므로 사랑이 저기를 주고받는 거래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 문제다. 교훈, 원치 않은 상대에게 항복해 심장을 바치지 말라. 7월 14일, 필립을 경멸한다. 우리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쟁을 그치지 않으리라. 데이비드를 두고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연민에 굴복하지도 않으리라. 필립 아니면 내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필립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홀몸이 아니야. 당신은 우리야. 그러고는 이어서 자신의 참담한 몸 상태를 열거한다. 나는 40살도 못 돼 죽게 될 거야. 내 말이 바로 그거다. 그에게 돌아가면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다. 이 문제를 이보다 더 날카롭게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결혼은 교대로 자아를 희생양으로 바치는 행위의 연속이었다. 내 안에 그 안에 나, 데이비드 안에 우리 둘, 우리 결혼. 객관적이고 올바르며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가족이라는 제도. 7월 17일, 아테네. 아테네는 소설의 배경으로 훌륭하다. 여행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소설, 명료하고 매력적인 소품들이 수도 없이 많다. 아테네의 통통한 미국인 여왕들, 건설 공사로 가득 메워진 먼지 앉은 길거리들, 밤이면 타베르나 정원에서 연주하는 부주키 밴드들, 찐득한 요구르트와 얇게 썬 토마토와 작고 푸른 완두콩을 먹고 수지 처리한 포도주를 마시기, 초대형 캐딜락 택시들, 호박 구슬들을 만지작거리면서 공원을 걷거나 그냥 앉아있는 중년의 남자들, 거리 모퉁이 화롯가에 앉아 구운 옥수수를 파는 장사치들, 착 달라붙는 흰 바지에 폭 넓은 검은 현장을 두른 그리스 선원들, 아크로폴리스에서 보면 아테네 언덕 너머로 지는 딸깃빛 석양, 저울 옆에 앉아 1드라크마의 체중을 재어주겠다고 하는 길거리의 노인들. 이 마지막 대목에서 저는 이게 몇 년도 일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1958년 그 정도? 제가 중국에 1998년도에 처음 갔는데요. 그 당시 정말 길거리에서 적은 돈을 받고 체중을 달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1960년 2월 초 정도?
친절하지 말라. 친절은 미덕이 아니다. 친절은 그 베품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다. 그들을 열등한 자로 취급하는 태도다. 기타 등등. 2월 7일 일기에서 X라는 단어가 처음 보이는데요. 저는 이 X의 개념이 수단 선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같아서 남은 부분을 읽는 내내 이 X의 개념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린은 내가 동시에 두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X라고 말한다. 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한다. X는 나와 함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감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모두를 배신한다. 그리고 죄책감이 느껴지면 내 말이 또 엉망진창이 되곤 한다. 어머니는 내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셨고 그저 상처를 받을 뿐이었다. 아이린은 약간 감정이 덜하다 뿐이지 자기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 H의 어머니는 항상 시끄럽게 발작적으로 분노를 터뜨리곤 한다고 한다. 어쩌면 그래서 H는 X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시카고에서 X를 느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초인종이 울리면 대답하지 않고 벨소리 암호를 만들어 셀던과 이에게만 알려주었던 것이다. 나는 옥스퍼드 세인트 앤에서 X와 관계 맺게 되었다. 필립에 대해서는 X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가 1순위였기 때문이다. X, 천벌. X는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는 느낌이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자랑이나 허세를 떨거나 아주 쿨하게 굴어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드는 감정만이다. 미국은 아주 X한 나라다. X는 계급이나 성행의 규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미국은 명료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무분별하게 구는 경향은 고전적인 X의 특징이다. 엘프리드가 지난밤에 하우스 홀스에서 지적했던 사실이다. 엘프리드는 이런 면에서 나와 닮았다. 엘프리드도 X를 왕창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주 사람들에게 펄 카진이 딜런 토마스가 아끼던 애인이라고 말했던가. 노먼 메일러가 난교 파티를 한다는 얘기는 매티슨이 동성애자였다는 건 물론 공공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의 성적인 버릇을 광고하고 다닌단 말인가. 그런 나 자신을 욕하고 비난한 게 벌써 몇 번인지 여기저기 아는 사람 이름을 팔고 다니는 내 버릇에 비한다면 약간 더 참아줄만 한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이 끼워주면 기꺼이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는 버릇도 예를 들어 몇 해 전 마틴 그린버그나 모턴 화이트 또 헬렌 린드 같은 사람들 앞에서 야콥 타우베스를 비판한 일도 그렇고 나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왔다. 그러니 친구라는 말을 쓸 때 내가 그렇게 고고하고 신중하게 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존심.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의 X를 일깨우지 않는다. 구걸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할 수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작은 도리에서 스스로를 배제한다. 자존심, X에 대항하는 작은 무기, 자존심, 항X제. 분석, 조롱, 등속들로부터 떨어져서 내 X를 정말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아이린 말로는 분석이 좋다고 한다. 이런 구멍으로 나를 몰아넣은 게 내 마음이니까. 마음 안에서 출구를 파고 나와야만 한다. 그러나 진짜 답은 감정의 변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감정과 정신 사이의 새로운 관계다. X의 원천은 내 감정을 나도 모른다는 거다. 내 진짜 감정이 뭔지 알 수 없어서 남들 말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또는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내 감정을 말해준다. 그래도 어차피 나는 내 감정이 어떤 건지 모르고 호감을 사는 게 좋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X한 상황. A. 1시에 필립과 함께 조이스카를 태워 공항에 바래다 줘야 하는데도 에이킨, 윌리스, 도니 등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것. B. 파리에서 엘렌 블룸과
모노클 등지에서 보낸 저녁 시간. C. 헨리 팝킨의 키스를 허락한 것. 2월 29일 X에 대한 발전된 생각들. X는 내가 상습적인 거짓말 장이가 되는 이유다.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내 거짓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 작년에 코멘터리에서처럼 나는 세라 로렌스에 대해서도 X의 감정을 품고 있다. 어째서? 거기서 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시간도 잘 지키지 못했고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등등. 혹시 X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무책임한 게 아닐까?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경멸하는 모든 것들은 X다. 윤리적 비겁자라는 것, 거짓말장이라는 것,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구는 것, 가짜라는 것, 수동적이라는 것. 3월 12일 X를 극복하려면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기분을 느껴야 한다. 전화가 울리면 나는 불안해진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억지로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전화를 거는 것이다. 상처를 받는다는 건 수동이다. 분노한다는 건 능동이다. 우울의 근원은 억압된 분노다. 이렇게 일기장에서 수없이 언급되는 X라는 정체,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네요. 2월 18일 아이린과 나는 정말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벌써 실증이 났다. 할 말은 다 했고 아니면 실제 행동한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 원망의 앙금이 축적되어 서로의 눈길을 피하는 게 교양 있는 일로 여겨진다. 필립과의 관계에서 처음 이걸 의식하게 되었던 때를 기억한다. 결혼하고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첫 번째 다툼은 충격이었지만 나중에 싸우고 나서 화해도 하지 않게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처음에는 말다툼을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서 침묵을 지키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변명을 하고 용서를 구하다가 다시 더욱 심한 말을 하게 되고 싸움은 결국 우리가 불만을 던져버리고 후회하고 울면서 사랑을 나눠야 끝이 나곤 했다. 그렇지만 싸움을 하고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 순간이 시작되고 말았다. 하루 내지 이틀 동안 힘만 빼고 괴로운 침묵이 흐르다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그날의 일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되고 상냥하게 대하게 되고 다시 관계가 이어지고 시시비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해 묻혀버리게 된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같은 불만을 몇 번이나 토로할 수 있을까? 이 대목을 읽을 때 저는 영화 결혼 이야기, 노아 바움백 감독의 그 결혼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결혼도 연애도 힘들긴 마찬가지인가 봐요. 8월 8일, 사랑은 아프다. 상대가 언제든 내 껍질을 들고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산채로 껍질을 벗기라고 몸을 다 내놓고 있는 기분이다. 9월 19일, 살을 빼는 것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 외모를 바꿈으로써 성격이 변하는 걸 우리는 환영한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인데요. 환영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다음은 수잔 손택의 근사한 모습을 표지로 쓰고 있는 영혼과 매혹에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유년기라는 것에 관한 기억. 기억은 연약한 것이다. 그것이 유년기에 관한 것이라면 특히 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같은 기초적 정보가 희미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어린 시절의 삶이란 항상 흐릿한 상태로 뭉뚱그려진 기억에 불과하다는 게 모든 유년기의 본질이다. 우리는 이것을 딱히 인지하지 못한 채로 3살에서 12살까지의 시간을 보낸다. 수전 선택은 훗날 유년기 자아의 가슴 아픈 모습을 애리조나 사막을 떠도는 외로운 방랑자로 묘사하곤 했다. 수전은 학교가 파하면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사막에 난 돌길을 따라 걷기를 즐겼다. 길을 잃거나 재난에서 혼자 살아남는 상상도 해보았다. 이렇게 북미 원주민 흉내를 냈지만 수전은 사실 서부에 등장하는 론 레인저였다. 물론 저는 제가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손택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공포를 기억했다. 손택은 어디서나 울려 퍼지던 전쟁 기간에는 이라는 구호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쟁 기간에는 이란 말은 지금에 이어 더 나은 미래가 도래할 것임을 의미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수전의 투자 가운데는 리처드 헨리버턴의 여행기도 있었다. 수전은 중국이나 유럽처럼 먼 곳을 여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헨리버턴의 책을 통해서 상상으로나마 마음껏 충족했다. 여행을 향한 평생의 열정에 불을 붙인 건 헨리버턴의 책이었다. 헨리버턴은 수전에게 여행의 낭만을 알려주었다. 수전은 모험가의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모조리 읽었고 그들의 책은 순수한 즐거움과 성공적인 결단의 근원이었다. 이 책들은 수전에게 상상의 날개를 달 것을 요구했고 수전은 그 요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경험은 글쓰기로 연결된다. 손택은 나중에 헨리버턴을 통해 작가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작가의 삶이란 가장 특권적인 삶, 끝없는 호기심과 활력, 무한한 열정으로 가득한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 마음에 여행가가 된다는 것과 작가가 된다는 게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밀드러드가 참전 용사였던 네이선 손택 대위와 결혼했을 때 수전 손택은 12살이었다. 밀드러드는 딸들로 하여금 네이선의 성을 따르게 했다. 수전은 그게 마냥 좋았다. 바뀐 이름은 혼자 있기 좋아하던 소녀에게 애리조나에서 끊임없는 탐독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든 판타지로 구성된 새로운 정체성을 시험해 볼 기회를 선사했다. 이 전환점이 바로 손택이 일평생 신조로 삼은 자기 창조의 시작이었다. 유명 영화배우 이름처럼 두 운이 맞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수전 손택은 이내 스스로를 지적이고 세련된 세계의 시민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수전은 넘치는 열정과 아이다운 믿음을 스스로 평생에 걸쳐 길러나간 온갖 이상과 관심사, 품행과 야망을 아우르는 수전 손택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사춘기 청소년의 삶이란 연애와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지만 수전 손택은 고급 문화에 진입함으로써 부모와 연결된 탯줄을 끊어버리는 데 몰두했다. 16살의 수전 손택은 버클리에 입학합니다. 봄 학기만 마치고 시카고대를 편입한 수전 손택은 그곳에서 떠오르는 샛별, 필립 리프라는 사회학 교수를 만나게 되죠. 리프는 손택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내 결혼 상대임을 직감했다고 손택에게 말했다. 그래서 손택이 같이 자자고 했을 때 리프는 말했다. 먼저 결혼을 해야죠. 열흘 뒤 둘은 결혼했다. 결혼 직후 리프의 강의에 들어간 손택은 뒷자리에서 누군가 귓속말을 하는 걸 들었다. 야, 그거 알아? 리프가 14살짜리 인디언하고 결혼했대. 필립 리프는 수전 손택이 난생 처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 손택은 그와 처음으로 감정적이고도 지적인 전쟁을 벌이며 어른이 되기 위한 신고식을 치렀다. 지적 환희가 감돌던 손택과 리프 사이의 목가적 생활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가정을 꾸리자는 리프의 요구와 학생 신분의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역할에서 점점 더 벗어나고 싶어 했던 수전의 욕구가 빚어낸 갈등은 1950년대 미국 가정의 구조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리프의 머릿속엔 대가족이, 손택의 머릿속엔 대도서관이 있었다. 손택은 얼마간 어쩌다 발을 들여놓게 된 삶이 점점 더 자신을 옥죄고 있다고 느꼈다. 손택은 산소가 전부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꼈다. 한 번은 손택이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가 끝난 뒤 집까지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필립한테 이 영화를 봤다고 말할까? 안 돼, 말 못해. 손택은 남편에게 영화관에 갔던 걸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 그려보지 않았다. 아내를 비웃었을까? 훈계했을까? 무시하거나 경멸했을까? 어린 손택이 남편이 내릴 판단을 겁낼수록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공간을 규정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남편의 견해를 자기 견해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손택은 거짓된 부부간의 평화라는 미명하에
이 모든 가능성을 배제했다. 1957년 손택이 하버드대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수저는 필립과 떨어져 살기로 했다. 25살의 손택은 옥스퍼드를 떠나 파리로 향했다. 유년기 꿈의 도시, 수많은 미국인이 망명해 자유분방한 보헤미안의 삶을 즐기던 도시로 말이다. 파리에서 손택이 무척 즐겼던 것은 일상의 카페 순회였다. 사람들은 일을 마친 뒤 또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러 카페에 와서는 아는 사람이 있는지 두리번거린다. 가급적이면 누군가와 함께 아니면 적어도 약속을 잡고 오거나 카페를 몇 군데는 들려야 한다. 평균 하루 저녁에 4군데요. 그리고 많은 선배 작가처럼 손택도 문학을 향한 첫 번째 시도로 일기를 꾸준히 썼다. 게으름 외에는 그 무엇도 내가 작가가 되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 그 주된 이유는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나는 작가라는 페르소나를 갖고 싶을 뿐 꼭 써야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안 될 건 또 뭔가. 자존심을 약간만 쌓으면 이 일기가 기정사실화되듯 꼭 써야 할 말이 있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의 일기장에서 H라고 표기한 해리엇과 그는 연애를 시작했다. 이 두 여성은 상류사회 일원이 되어 영화관과 미술관을 관람하러 다녔고 카페가 밀집한 파리 거리를 활보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그리스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이들의 관계는 언제나 떠들썩하고 극적인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러나 둘의 파란만장한 관계는 실망스럽게 끝이 났다. 파리 생활의 또 다른 측면은 손택의 삶에 해방감을 안겼고 그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케임브리지에서는 대중영화를 남몰래 봐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고 손택은 하루에 몇 편씩이고 영화를 봤다. 손택은 작가, 저항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으며 이는 그가 학자의 길에서 점차 벗어나고 필립 리프와의 결혼 생활을 즉각적으로 끝내게 된 것과도 필연적인 관련이 있었다. 1975년에 왜 리프와 이혼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손택은 여러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남편과의 공생 관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보였다고 말했다. 손택은 삼가 프로젝트, 즉 수전 손택 프로젝트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손택은 이 결정의 결과를 놀라울 만큼 일관되게 받아들였다. 여기까지가 1963년까지 유년기에서부터 가장 젊었을 때의 수전 손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964년 캠프의 시대가 열립니다. 손택은 1964년 7월 24일에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예술은 자신의 광기와 접촉하는 한 방식이다. 그리고 손택은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며 그에 대항하기 위해 글쓰기를 무기로 동원해야 한다고 느끼게 한 성격의 일부, 다시 말해 자신의 어두운 면과 조하게 만든 예술의 영역을 포함하는 논란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그리고 손택은 잭 스미스의 황홀한 피조물들에 관한 에세이 말미에서 영화를 대중문화를 즐기는 하나의 방식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캠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당시 캠프는 주로 뉴욕과 런던의 게이 하이 문화에서 사용되던 은어였다. 이 단어는 키치 영화, 소설, 대량 생산된 장식품에서 세련되고 지적인 즐거움을 끌어내는 모순적인 태도를 지칭했다. 캠프라는 사고방식은 상류 부르주아 문화의 전통적 양식에 걸맞지 않은 문화상품을 즐기도록 허용하는 수용 방식의 전형이었다. 사람들은 캠프 대상을 즐기는 동시에 그것을 일부러 무시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찮은 것의 미학에서 즐거움을 얻었다. 캠프라는 개념은 반체제 취향의 개념, 즉 고급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감수성이었다. 하지만 손택의 결정적인 한 수는 캠프를 하위 문화의 지위에서 끌어올려 캠프가 진지한 고급 문화이며 느낌과 의식이라는 아방가르드의 양극단과 동등한 신미성을 경험하는 제3의 기림을 선포한 것이다. 그녀가 1964년에 쓴 에세이 캠프에 관한 단상은 그를 대표하는 에세이로 여겨진다. 이런 손택의 에세이에 크게 영감을 받은 앤디 워홀은
캠프라는 영화를 찍었다. 워홀은 손택이 자신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카리스마에 깊이 매료되어 스크린 테스트를 7번이나 찍었다. 이것은 워홀의 뉴욕 작업실 실버 팩토리의 구성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예였다. 캠프 에세이가 성공을 거둔 뒤 손택은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비평가로서 명성을 확고히 다졌다. 손택의 글은 신선한 목소리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침이 없었다. 1964년 말 발표된 해석에 반대한다는 손택이 글을 기고했던 대부분의 식재층 잡지에서 오랫동안 규범으로 여겨졌던 진부한 예술 비평의 종말을 예고했다. 영화광이었던 손택은 39년 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1960년대 문학과 연극이 왜 현대 영화와 그 신들인 위대한 영화 감독처럼 현대적일 수 없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영화 비평가 엘리엇 스타인에 의하면 미국 지식인 손택이 영화를 전통적인 고급 문화인 문학과 미술에 놓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동시대인에게는 괘씸한 일이었지만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와 지식인에게는 해방이었다. 손택은 나중에 자신의 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 되는 선동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선전포고로 에세이를 끝맺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학이 아니라 예술의 성애학이다. 손택의 에세이는 동료들의 무지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라우션버그의 그림이 발산하는 감정은 슈프림스의 노래가 발산하는 감정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단언한다. 제스퍼 존스의 그림이나 장르크 고다리의 영화도 비틀즈의 음악처럼 이해하기 쉬울 수 있으며 우월감 없이 복잡하고 감각적인 심미적 경험으로 즐길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감수성을 반영하는 그림과 영화, 음악의 현대 아방가르드 경향은 손택에게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새롭고도 개방적인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름다움, 스타일, 취향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손택의 친구인 로버트 마조코가 뉴욕 리버브 북스에 쓴 글처럼 그의 스타일은 재기가 넘치고 효과적이고 거침없으며 특유의 현대적 방식으로 약간 삐딱하다. 이후 몇 년 동안 수전 손택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사생활과 아방가르드 미학은 그의 정치적 견해와 평행선을 달린다. 여기서도 그는 점점 더 급진적인 태도를 보였다. 손택은 정치에 참여하면서 매우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했다. 손택은 그 밖에도 많은 시위에 참여했고 베트남 반전 연설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아들여 수많은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다. 1967년 손택은 징병제 반대 시위를 하던 중 264명의 다른 시위자와 함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체포됐다. 손택은 2시간쯤 잡혀 있다가 풀려났으며 나중에 짧게 법정에 서야 했지만 이 모든 일로 엄청난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그것이 바로 의도했던 바였다. 손택은 이름이 없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행사에 참여할 인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명세야말로 그가 이 운동에 투자해야 하는 자산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에너제틱해서 그녀가 하는 행동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71살의 나이로 백혈병으로 죽을 때까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는 알 수 있죠. 이른을 앞두고도 손택은 나이든 여성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만년에도 손택은 여전히 21살 같았습니다. 언제나 모르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만년에 이르면 자기가 아는 것에 의존하죠. 하지만 수전은 어제 태어나서 여전히 온 세상이 신세계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손택은 나이를 기괴한 것이라고 불렀다. 그는 평생 해온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손택은 60대 후반에도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예술과 정치의 새로운 발전을 접하고 흥분할 줄 알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살았다. 그런 그녀를 우리는 최후의 지식인이라고 부른다. 책 몇 권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친구의 친구가 궁금해서 찾아봤던 수전 손택,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더 궁금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